네, 여러분, 오늘 겁나 춥네요. 네, 화이팅 하시고. 자, 341페이지. 위험 발생의 방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위 범위 사유, 장구 분무. 그렇죠. 우리 저 경직법.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죠. 경찰의 즉시강제법, 경직법. 1조, 2조 빼놓고 1조의 목적, 2조에 경찰의 임무가 있고 3조부터가 이제 진짜 경찰권 발동이죠. 그래서 경직법에 경찰권 발동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지만 3조부터 10조의 4까지. 그래서 불보위 범위 사유. 10조부터 10조의 4까지가 장구 분무. 이렇게 돼 있죠. 자, 불보위 범위 사유 중에서 불보까지 받고 위험 발생의 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발생 방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들의 출현, 극대 혼잡. 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거죠. 싸그리 언급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위험 발생의 방지를 어떤 학자들은 개괄적 수권 조항이 바로 위험 발생 방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야, 소수. 근데 제 생각은 딱 맞아. 이게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에 경직법 2조 7호 개괄적 수권 조항 논쟁에서 경직법 2조 7호를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판례가 하나 있죠. 청원경찰이 참고 단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2조 5호였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하면 이제 2조 7호죠. 2조 7호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판례가. 그래서 꼭 개괄적 수권 조항 인정. 그래서 그냥 우리 경찰학도 그렇고 저 행정법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개괄적 수권 조항 인정했다.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는 듯한 판례가 하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왜 그러냐면 그게 가짜 판례거든. 그 판례밖에 없어요. 나머지 판례가 없어. 왜 판례가 없어? 경찰관이 어떤 권한을 집행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개괄적 수권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 집행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근거도 없이 경찰권 발동했다는 것을 그냥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판단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주장을 하지 않아? 아직 경직법 2조 7호가 어떻게 우리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됩니까? 그 밖에 공고의 안녕과 질서 유지인데 그거 그냥 임무죠, 임무. 저 경찰법에 있는 거, 국자법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갖다 따놓은 우리의 임무 조항일 뿐입니다. 그거를 행정법 학자들이 아무리 뭐 개괄적 수권 조항이나 어쩌네 뭐 지랄하고 떠들고 해봐야 실제에서는 씨알이도 안 맥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어떤 직무집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돼. 그 상대방이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왜 이런 것을 했냐, 너 근거 법조항이 뭐냐, 뭘 그걸 했냐, 라고 할 때 무조건 5조를 드시면 됩니다, 5조. 5조에 다 있어, 다. 네, 5조에 쭉 나열하는 다음에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여기까지 해놨어요. 자, 다음 각 후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후에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치를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경직법 안에 경찰권 발동 조항인 불보위 범위 사유, 장구 분무 이거 중에서 유치장을 둔다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물론 세부 내용으로 가면 또 하야 한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하다가 또 하야 한다는 나오죠. 그러나 기본 조치의 서술은 다 할 수 있답니다. 유치장만 빼고. 왜 그래? 우리 경찰권이 발동되는 그 현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경찰관한테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 설사 발동한다 하더라도 A라는 수단을 쓸 것인지 B라는 수단을 쓸 것인지 재량권을 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직법 우리 즉시강제법 경찰의 작용법 경직법에서 기본용은 다 할 수 있다요. 여러분 이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엄청 헷갈리는 게 보호조치하고 위험 발생의 방지예요. 보호조치, 엄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꼭 보호조치를 하야 한다일 것 같아.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의 방지, 엄청 위험한 상황을 막 나열해 놓은 다음에, 조치를 하야 한다일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관한테 재량권을 줬어요.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 발동한다 하더라도 A라는 수단을 쓸 것인지 B라는 수단을 쓸 것인지. 그것을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 놓은 것이 바로 경직법입니다. 자, 그리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기 전에 여러분 저 첫 줄에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제가 이 5조를 소수 학자들이 이제 이 5조가 개괄적 수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 오바해서 너무 막 강조하죠. 이거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내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제 그것이 꼭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일선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 꼭 그 목적만 아니라 수험적으로도 왜 이게 개괄적 수권 조항이냐면 첫 줄을 보시면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두째 줄 끝에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들어가고 그 어떤 사태, 위험 관련해서는 그 밖에 위험한 사태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취할 수 있는 조치 1호, 2호, 3호의 3호 끝을 보시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보호법익은 생명, 신체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넣어가지고 싸그리 다 넣어놨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은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넣어가지고 또 상황은 싸그리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취하는 조치 역시 1호, 2호, 3호 한 다음에 3호 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들 플러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까지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보호법익이 생명, 신체만 아니라 재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동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구체적인 것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까지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싸그리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입니다.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그래서 이 사관이 뭐냐면 사람 관리자 관계인, 오케이? 사람 관리자 관계인. 경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 억피. 매우 긴급한 경우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필요한 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습니다. 유해, 억피죠.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맨 마지막에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걸 왜 외워? 이걸 경고를 두 번째로다 넣어놓는다든가 또는 억류 피난을 첫 번째로 연결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다 해버리면 엇갈려서 이 묶음을 만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엇갈려서 해놓으면 뭐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그렇게 해주시고, 자, 위험 발생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권한이죠. 경찰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 발생 방지 조항의 2항에 대간첩 작전 수행 등 여기에서 국가 중요시설 접근 통행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 관서장의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좀 해주시죠. 기본형 위험 발생 방지의 기본형은 경찰관이 주어인데 대간첩 작전 딱 이 말이 나오면 경찰 관서장입니다. 주어가. 그래서 경찰 관서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 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제한 금지. 그래서 대간첩 작전 수행 등에 있어서 국가 중요시설 접근 통행 제한 금지는 경찰 관서장의 권한입니다. 기본적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경찰관의 권한인데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인데 대간첩 작전 수행 딱 그 말이 딱 들어오면 주어가 경찰 관서장이라는 거 숙지 좀 해 주십시오. 자, 3항에 경찰관은 1항의 조치 위험 발생 방지 조치죠. 1항의 조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아래 좀 이제 그 상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그 2번을 보시. 법적 성질이 즉시강제죠. 즉시강제인데 가장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 모두에 속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3번에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요건을 보시면요. 위험 사태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위험 사태를 막 엄청 나열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자분들은 이제 소수만 이 개괄적 수권주의를 하는데 저는 이걸 그냥 개괄적 수권주의에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험적으로는 제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개괄적 수권주의에다가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그러나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배경이 그 사태 관련해서 그 밖에 위험한 사태까지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험 사태의 절박성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 관심을 안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처음이고요. 처음. 뭐냐면 잘 보시면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 있죠. 그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개괄적 수권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호법익이 싸그리 다 넣어놨어요. 생명, 신체, 재산까지 보호법익을 싸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괄적 수권 조항이죠. 오연웅이 주장하기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걸 그러다 해서 뭐 100% 개괄적 수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다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조문 하나하나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자, 생명, 신체, 재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신체는 그냥 유해고요. 재산은 중대한 손해입니다. 생명, 신체하고 재산하고 바꿔. 생명, 신체에다가 중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유해라고 적어놓고 재산에다가 그냥 손해나 그냥 유해를 적어.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왜 그래요? 이런 문구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경찰권을 발동할 때 살인을 할 것 같아. 그럼 가능성이 적더라도 경찰에 출동해야죠. 그렇죠? 살인사건이면 그냥 뻥카 전화 친 거면 장난전화 한 것 같아도 출동해서 살펴봐야죠. 근데 뭐 자동차 좀 부서진 것 같아. 이런 자동차가 부서진 것 같아. 보호법익이 살인이면 가능성이 낮아도 경찰관 출동해야 되고, 보호법익이 자동차야. 그러면 그냥 장난전화 같아. 그러면 출동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재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누가 때려 부수고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출동해야 되는 것이죠. 뭔 말이냐면,
보호법익이 중대한 거면 가능성이 낮아도 경찰이 출동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보호법익이 낮은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아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호법익이 지금 생명 신체가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 신체는 그냥 유해만 있어도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은 중대한 손해가 있을 때, 오케이? 네.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직법에 규정되는 즉시강제 중에서 적용 요건이 가장 포괄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연웅의 견해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다수설은 아니지만, 오연웅의 견해가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방법을 보시면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그래서 경고, 억피, 조치 이렇게 있습니다. 경고, 억피, 조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 관서장, 대가족 작전 수행 등 관련해서 접근 통행의 제한 금지가 있죠. 접근 통행의 제한 금지.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그다음에 플러스 대간첩 작전 수행 등에 있어서 접근 통행의 제한 금지. 그러나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빼고 나머지 대간첩 작전 수행, 접근 통행 제한 금지는 경찰 관서장의 권한이다.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는 경찰관의 권한이고, 그 점 구분하시고요. 아래 중간에 판례를 보시면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 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한 대에 대해서 아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FTA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막 시위를 하다가 막 경운기 트랙터 가지고 막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다가 경찰이 밤새 지키다가 밤 늦게 끝났는데, 끝날 때 농민들이 그냥 트랙터 도로에다 세워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 내일 또 하려고. 근데 우리 경찰이 그걸 어떻게 치워? 우리 경찰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밤에 이제 차가 지나가다가 그걸 피하려다가 같은 다른 트랙터 부딪혀가지고 그냥 크게 다쳤어요. 그때 경찰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경찰한테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줬어요. 왜?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에 하나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인데 눈앞에서 목격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트랙터 세워놓고 그냥 농민들이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도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랙터를 치울 수가 없다면 거기다가 뭐 바리케이트를 그 전면에다가 해놔서 사람들 차가 못 가게 하든지 바리케이트 세워놓으면서 거기 불빛 장치를 해놔가지고 못 가게 해놓든지 했었어야 되죠. 맞습니다. 판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어두컴컴한데 도로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가다 그냥 작살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 자, 범죄 예방과 제재로 가겠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관계인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관계인 경고. 사람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자,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죠. 생명 신체 위해, 재산에는 중대한 손해입니다. 그렇죠. 생명 신체에는 위해, 재산에는 중대한 손해입니다. 보호법익이 중요한 것은 조금 낮더라도, 위해 상태가 조금 낮더라도, 보호법익이 가벼운 것은 위해 상태가 높아야 이게 이 아다리가 맞는 거죠. 자,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경고를 할 수 있고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바꿔서 하면 틀려요. 이것도 엄청 짜증나는 것입니다만, 이게 지금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게 기출된 적이 있고 올해 승진시험인가 작년 승진시험인가도 승진시험에서도 한 번 나왔고 이걸 바꿔서 관계인에게 그다음에 그 행위를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에 또 그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해. 나머지 생각하지 막 반대로 해도 말이 돼. 반대로 해도 말이 되는데 사람한테 경고, 행위를 제지. 사람한테 경고, 행위를 제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읽어도 또 이게 또 의미가 좀 말이 좀 돼. 그래서 그냥 계속 사람한테 경고, 행위를 제지. 그래서 그걸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래 성질이 대인적 즉시 강제고요. 오른쪽 판례를 보시면 1번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죠. 우리 경직법이 수사상 즉시 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즉시 강제입니다. 행정경찰이에요. 행정경찰. 자, 그리고 즉시 강제법이고요. 자, 셋째 줄에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죠? 즉시 강제니까. 즉시 강제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무 이행 확보수단에서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은 사전에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것이고, 즉시 강제는 의무 부과할 것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 즉시 강제죠. 그래서 그 논리가 여기 경직법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가 바로 이 범죄 예방과 제지입니다. 이 범죄 제지입니다. 범죄 제지. 자, 2번
범죄 예방과 제지, 범죄 예방과 제지. 2번, 위법한 집회 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행위를 제지하면 위법하다. 이게 이겁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불법 집회 한다고 하면 막 전국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각 지역 톨게이트에서 막았어요, 그거. 그래서 저도 기동대장 할 때 이런 거 엄청 했습니다. 평택 어디서 막아? 엄청 쉬워요. 톨게이트만 지키고 있는 거야. 지들이 톨게이트 빠져나가지고 어떻게 나가? 국도로 갔다 그러면 막 한도 끝도 없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왜냐? 국도로 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도로 가야 돼. 왜? 저기 평택에서 수원까지 와서 고속도로 타려고 하면 또 그쪽 얘도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가 위로 올라가면 또 정보관이 막 연락해줘. 또 금방 우리 다른 여차세대 연락을 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요. 톨게이트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 정보경찰이 이미 다 가르쳐줘. 관광버스 차량 번호 뭐뭐뭐뭐 그럼 그 번호만 기다리는 거야. 오면 그냥 막아서 삥 돌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기 싫거든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도 막 명단 할당돼가지고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막 못 가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서 그냥 뭐 하면 서로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돌아서 갑니다. 어떤 사람들도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톨게이트에서만 못 가게 이렇게 막아버렸었는데 판례에서 2000년대 한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았어.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셔도 좀 과도하죠. 서울에 불법 집회가 있는데 부산, 천안, 평택 이런 데서 그냥 그 차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제6조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끝에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에 착수 전에 행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목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경직법 6조에 목전이라고 해놨거든요.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목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에 착수 전에. 근데 그 착수 전에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해서도 당연히 행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록 법률에는 목전이라고 적어놨지만 목전 플러스 도중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 당연하지. 범죄라는 것이 아니 칼로 쑤시면 푹 쑤시고 끝이야? 아니죠. 푹 계속 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쑤시고 난 다음에 또 예방 제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쑤시기 직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쑤시니까 도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고요. 4번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적법성 평가입니다. 적법성 평가는 이제 위법성 평가죠. 위법성 평가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제지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오케이? 당시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했는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사후의 시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다쳤어, 죽었어. 근데 경찰관한테 어떤 오인이 있었어. 그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후적 시각으로 하면. 그런데 경찰관의 오인이 정당한 오인이라면,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재현해서 당시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그래야 당시의 경찰관의 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경찰관의 시각으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당시의 경찰관의 시각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사후적 시각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후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후의 결과가 좋았으면 적법, 결과가 나빴으면 위법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5번도 비슷합니다. 5번도 비슷한데 이 4번, 5번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게 이 고도의 우리 사람의 수험생의 고도의 판단 능력을 요하는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5번 조금 비슷한데 보시면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 말이 뭔 말이야? 추상적인 권한에 치안에 그죠? 치안 관련된 것이죠. 치안 관련된 거면 다 그냥 할 수 있어? 아니죠.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추상적으로 치안, 한마디로 임무 규범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야. 이 추상적인 직무 권한. 오케이? 임무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권한 내, 구체적인 작용법적 권한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경찰의 권력적 활동은 다 작용법적 근거까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의 모든 활동은 임무 범위 내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적 활동은 뭐 침해적, 권력적 이런 활동은 작용법적 권한까지 그 안에 작용법적 권한까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된다. 즉 조직법적 임무 규범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작용법적 권한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추상적인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아까 저 4번 판례랑 똑같죠 이것은. 그러니까 행위 경찰관의 이 공권력 발동 당시에 그때 상황으로, 그때 경찰관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그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사후적인 시각으로 따져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경찰관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자, 5번 판례는 아주 희한한 판례예요. 흥미로운 판례인데, 부산에서 다세대 주택 뭐 2층인지 3층인지에서 어떤 미친놈이 막,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막 소리 지르고 바깥에 막 물건 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신고하는 거죠. 저주관이 출동했어. 초인종 누르니까 이 새끼 안에서 꺼져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계속 창문 바깥으로 물건 던지고 막 계속 욕하고 바깥에다 대고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문 안 열어준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새끼 이거 어떡하지 막 하다가 다세주택 바깥에 전기 차단기가 바깥에 있는 거야. 한여름이었거든. 바깥에 정차단기 내려버린 거야. 안에서 에어컨이 딱 꺼져버리니까 이 새끼 막 더우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지. 경찰관도 힘들어 바깥에서. 근데 안에 있는 걔가 이제 확 돌아가지고 바깥으로 막 칼 들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싸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찰 막 당하는 거 하니까 막 여러분들 짜증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무원들은 그냥 당하면 당하는 거, 당하면 신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포해버려.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그냥 공무집행방해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죠. 아니, 경찰관한테 전기 차단기 내리라는 근거 조항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과 범죄 제지를 위해서, 지금 막 집안에서 막 집안에서 큰 소리 떠들고 바깥에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되는 거잖아요. 현행범인 것이죠. 현행범. 범죄 제지를 위해서 경찰관한테 차단기 정도 내리는 것은 경찰관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판례 내려줬습니다. 판사가 진짜 경찰 편 들어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경찰이 전기 차단기 내리라는 그런 근거 규정이 어딨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을 보시면 5번 판례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인근 소란 피우는 거, 그 범죄 행위를 진압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판사님이 딱 봐도 이 새끼 진짜 완전 사회 암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찰 편 들어줬다. 자, 6번 둘째 줄에 중간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 대원들이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고착관리라고 하거든요. 아래 형소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형소법상 체포에 해당한다는 말이 불법 체포라는 얘기입니다. 불법 체포 감금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다 밑에 하나 적어줘. 불법 체포 감금. 뭔 말이냐면, 우리 이제 시위 현장이 엄청 위험하죠. 근데 우리 경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쌍용차 판례예요. 제가 그때 평택경찰서 제가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죠. 이게 쌍용차 판례인데,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경찰이 너무 과도했어. 왜냐면 그때죠, 이명박 정부였어요. 이명박 정부여서 정권 자체가 이제 강했죠. 정권 자체가 강한데 우리 경기청장 하시던 조현호 청장도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완전히 막 너무 강했어. 그때 이제 이 쌍용차 본사가 있었어. 쌍용차 본사가 10층인가 13층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8층에다가 우리 G 본부를 마련해 놨어.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공장이 있어. 공장을 이제 그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점거해 놓고 바깥에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시위 현장이 왜 위험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그 시위대하고 우리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시위대 노동자들이 있고 4층 노동자들이 있어요. 주로 제일 위험한 게 이 4층 노동자들하고 시위대 노동자들하고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하고 사측 노동자들하고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한쪽이 수백 명이고 나머지 한쪽이 수십 명이다.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동자들 뭐 완전 탄압하려고 이 고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몇백 명이고 얘네가 뭐 열댓 명이야. 이렇게 딱 마주쳐. 얘네 돼진다니까 우리가 삥 둘러싸버려요. 어떻게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삥 둘러싸고 삥 둘러싸 두 겹으로 둘러싸버려요. 이 안에서는 안쪽을 향해서 방패를 딱 대고 있어. 그러면 꼼짝 못하지. 안에서는 안쪽을 향해서 방패를 대고 있고 바깥에서는 바깥을 향해서 방패를 딱 대고 있으면 저희가 뭐 저 거북이처럼 그냥 딱 이렇게 대버리는 그냥 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바깥에서 공격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저 시위하는 사람들도 막 극렬하게 흥분돼 있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경찰은 막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장을 막 탈환하려고 할 때 막 이런 때 이제 또 그다음에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할 때 이런 때 이제 경찰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뭐 괜히 경찰 공격하면 그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격 못하죠. 대신 이 사람들끼리는 막 작살인 거예요. 작살. 그때 우리가 이 고착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삥 둘러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현장을 방문하러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그때 당시 정확한 정당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한 대여섯 명 현장을 오는데 이 시위하는 사람들은 지금 건물 안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는 누가 있어? 사측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사람들은 시위 파업하는 사람들 좀 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위 파업하는 사람들 좀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바깥에 있던 사측 노동자들이 공격하겠어? 하지 않겠어요. 공격한다니 공격이 다른 거잖아요. 막 욕하면서 막 옆을 막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한 대여섯 명을 제가 삥 둘러쌌어. 이렇게 똑같이 또. 그러니까 여기 8층에서 보고 있다가 그때 우리 지부가 얼마나 강성이었냐면 야 팔격대장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팔격대장이면 야 팔격대장 그거 풀어. 이거 풀라는 거예요. 왜 풀라 그래? 국회의원 뭐 당하든 말든 놔두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알투 하고 안 풀어줬어. 왜? 풀어주면 다치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제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 CP장이 총경이 저는 이제 경정이고 CP장 총경이 괜히 그러는 거면 그분 제가 알아. 그 전에 제가 서장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합리적인 사람인데 바로 옆에 조청장이 앉아 있는 거죠. 조청장이 막 지시하는 거예요. 보여? 여기서 8층에서 딱 밑에 보면서 지휘하는 겁니다. 야 팔격대장 풀어 이 새끼야. 알투 안 풀었어 제가. 마지막에 야 이 새끼 안 풀어? 알투 풀겠습니다. 안 풀었다니까 제가. 풀면 죽는데 왜 어떻게 풀어요? 그렇게 이 고착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착 관리가 지금 제가 고착 관리를 하는 것은 이 사람 다칠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야? 이때는 즉시 강제가 되는 거죠. 범죄의 제지, 보호 조치, 범죄 예방과 제지 등 관련된 즉시 강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저 불법 파업 취재자들을 검거해가지고 닭장차에다 실어가지고 가는데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다 딱 이제 그런 거예요. 변호사다. 그러니까 뭐 선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대화할 수 없다. 현장에서 선임한 것이다. 지금 선임한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밀어버리고 고착 관리 해버린 겁니다. 그냥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 경찰관 형사처벌까지 받은 판례예요. 최종적으로 그때 현장에 경감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서 총경 됐어. 근데 재판이 오래 걸려가지고 경감이었다가 총경까지 달았는데 저기 징역형의 선고유예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잘렸어요. 우리 경찰관 잘리기까지 한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착 관리를 한 것은 지금 사람이 막 옆에서 사측 노동자들이 막 공격하고 막 하면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착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 둘러싸서라도 위험을 방지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를 제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그 경찰관 잘린 그 고착 관리는 서로 그냥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현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변호사 선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그냥 나중에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삥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 한 20-30분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즉시 강제가 아니니까 체포 감금인 것이죠. 체포 감금인데 영장을 받지 않았으니까 불법 체포 감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아버렸습니다. 물론 만약에 긴급한 것을 하여튼 사후에 영장을 받았으면 불법 체포 감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착 관리하면서 영장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냥 즉시 강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풀어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체포 감금이고 우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니까 사전이건 사후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니까 불법 체포 감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체포 감금으로 처벌받은 그런 판례가 이 6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6번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둘째 줄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이게 핵심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었으면 즉시 강제고 그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즉시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 대원들이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이걸 고착관리라고 부르는데, 이 고착관리는 아래 형수법상 체포에 해당합니다. 근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체포감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체포감금으로 처벌받은 사례라니까요.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착관리는 즉시강제, 그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적법한 것이고, 긴급한 사정이 인정돼 그러면 이렇게 삥 둘러싸버린 거 고착관리, 적법한 즉시강제가 되는 것이고, 긴급한 사정이 없어 그러면 체포감금이에요. 체포감금인데 영장을 발부 안 했으니까 위법한 체포감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불법 체포감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끝에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고착관리는 체포감금, 그 밑에도 영장 없으니 불법 체포감금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영장 없으니 불법 체포감금, 영장 없으니 불법 체포감금.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니까 불법 체포감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이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을 이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2항, 3항을 각각 1항이 긴급 출입, 2항이 예방 출입, 3항을 긴급 검색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저 밑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저 밑에 박스 출입의 유형에서 1항, 그러니까 그게 1항, 2항, 3항인 것이죠. 1항 긴급 출입, 2항 예방 출입, 3항을 긴급 검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1항을 보시면 1항, 경찰관은 끝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유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유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자, 그래서 보호 법익만 적시가 돼 있어요. 뭐 장소, 시간, 동의의 제한은 없어. 이 1항, 2항, 3항을 뭘 구분해야 되냐면 장소, 시간, 동의, 장시동이죠. 장시동. 오케이? 장시동. 장소, 시간, 동의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1항, 2항, 3항을 각각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박스를 보시면 요건, 목적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뒤에 장소, 시간, 동의가 있죠. 각각 칸 하나하나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장소, 시간, 동의만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래 딱 이해하기 딱 좋은데, 그죠? 그 아래에서 딱 장소, 시간, 동의만 보세요. 장소, 시간, 동의만. 장시동. 그래서 1항, 2항, 3항에서 각각 장시동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1항은 장시동 제한이 없어요. 사실상 장시동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동 제한이 없는 것을 볼게요. 보면 자, 중간에 둘째 줄에 그렇게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유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유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 건, 배, 차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항은 장시동 제한 없다더니 토, 건, 배, 차 제한이 있네? 여러분 이것을 열거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고 예시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열거적이라고 하면 딱 그것만 가능한 것이고, 예시적이라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예시를 든 것이고 나머지 것들도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걸 예시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토, 건, 배, 차 딱 봐봐.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 다 들어가지. 어떤 장소가 토지, 건물, 배, 차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니 토지, 건물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아니 토지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토지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장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장소 제한이 없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지, 건물, 배차가 예시 사항이다. 여기가 아닌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이 긴급 출입은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법전에 토지, 건물, 배차 이렇게 돼 있잖아. 토건, 배차가.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또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논리상 그런 지문은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죠. 왜냐면 이게 열거 사항이 아니라 예시 사항이기 때문에 토건, 배차가 아닌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열거적인 사항을 딱 그것만 해당하는 열거적인 사항에다가 열거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것을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예시적인 사항에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하면 안 되지.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은 토지, 건물, 배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그것은 또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토지, 건물, 배차, 토건, 배차 다른 것을 넣으면 틀린 지문이 된다. 그 대신 여기 토지, 건물, 배차의 의미는 예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긴급 출입은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장소, 시간, 동의 제한이 다 걸립니다. 1항 긴급 출입은 장시동 제한이 없고 2항 예방 출입은 장시동 제한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즉 공개장소죠. 공개장소로 제한되고요. 그 공개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즉 공개된 시간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개 장소, 공개된 시간, 오케이? 장소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네.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오케이? 그 해석에 조금 애매한 게 있어. 그러나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그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1항 긴급 출입에서는 장시동 제한이 없어. 비록 토건배차라고 적혀있지만 그것은 예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토건배차 아닌 경우도 가능해요. 대신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토건배차 외에 다른 것을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의미 자체는 토건배차 아닌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 출입 가능합니다. 근데 2항의 예방 출입은 장소, 시간, 동의에 제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개 장소, 공개 시간,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 시간, 동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3항은 경찰관은 대가첩 작전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 지역에서 2항에 따른 장소. 그래서 머릿속에 2항에 따른 장소,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뭐냐면 3항은 장소 제한만 있어. 오케이? 3항은 2항에 따른 장소, 공개 장소라는 장소 제한만 있습니다. 나머지 장시동, 시간, 동의는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을 장시동 제한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1항은 비록 토건배차로 적어놨지만 그건 예시사항이어가지고 1항은 장시동 제한이 없고 2항은 장시동 제한이 있어. 공개 장소, 공개 시간,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니까 동의까지 받아야 돼. 자, 3항은 2항에 따른 장소에서 장소 제한이 있는 겁니다. 공개 장소로.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의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아래로 와서 2번 성질을 보시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즉시강제로서 대가택적 즉시강제고요. 아래 출입의 유형을 보시면 1항, 2항, 3항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긴급출입 옆에다가 1항, 밑에 예방출입 옆에다가 2항, 그다음에 작전지역 검색 옆에다가 3항 이렇게 적으세요. 1항, 2항, 3항이 각각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거기를 장시동만 딱 따져보시면 장시동 1항은 타인의 토건 배차지만 장소 제한이 없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적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법 조문에서는 타인의 토건 배차야. 그러나 장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없고 동의도 불필요합니다. 자, 2항 예방 출입은 2항 예방 출입은 장소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공개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이 공개 시간, 영업 시간, 공개 시간. 그 다음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가 필요한 것을 뭐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3항 작전 지역 내 검색, 긴급 검색이라고 하는 그것은 장소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왜? 거기다 괄호 열고 제2항에 따른 장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제2항에 따른 장소. 법조문에 딱 그렇게 있으니까 제2항에 따른 장소. 제2항에 따른 장소가 공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라는 장소 제한이 들어가고 대신 시간은 제한 없고 동의도 제한 없습니다. 오케이? 그걸 꼭 좀 구분해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8번은 좀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해요.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